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하얗고 고운 레이스가 총총히 박힌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물결치듯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금빛 머리카락과 뺨에 발라진 붉은 분지, 그리고 겁에 질린 채 흔들리는 눈동자. 얼핏 보면 영락없이 인형을 품에 안은 아름다운 어린 소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드레스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자그마한 육체의 진짜 주인은 찬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턱을 거칠게 치켜 세우며 매정하고도 황홀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레네, 나의 예쁜 딸. 역시 너는 내 곁을 떠난 그 아이의 환생이 맞구나. 어머니 피아의 눈에 비친 것은 눈앞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첫째 딸. 그 죽은 핏줄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망상이 아들의 몸 위에 잔인하게 덧칠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살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렇게 매일 아침 자신의 성별을 지워내야 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 칠한 하얀 화장품을 얼룩덜룩하게 지워내면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손자국을 남기며 다시 분을 바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망상 속에서 자라난 소년의 텅 빈 눈동자는 평생을 따라다닐 정체성 상실이라는 잔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릴케의 인생 여정을 속으로 같이 걸어가 볼까요? 어머니는 아들을 결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릴케에게 레네라는 여자 이름을 붙이고 계집 애들이 입는 치마를 입혀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한 가짜 세계 속에서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거나 레이스를 매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 문을 열 때면 어머니는 다급하게 릴케의 드레스를 벗기고 사내 아이의 옷을 입혔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잔인한 연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릴케의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사내 아이가 맞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죽은 딸을 대신해 잠시 살아가는 유령에 불과한지 알 수 없는 기괴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유년의 풍경은 릴케라는 인간의 영혼을 극도로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 껍데기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정착하지 못하고 귀족들의 성을 전전하며 자발적인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둔 방랑자. 그 위대한 시인의 뿌리에는 이처럼 잔혹한 모성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왜곡된 모성의 그늘 속에서 릴케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기괴하게 뒤섞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고통의 속삭임들을 이겨내기 위해 소년이 붙잡은 것은 오직 언어였습니다. 방 안의 물건이 단 1mm라도 어긋나 있으면 발작을 일으키던 결벽증, 타임의 거친 손길이 몸에 닿으면 살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던 극단적인 예민함은 모두 이 시절에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온전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자신의 영혼이 오염될까봐 두려워 도망치는 서글픈 역설이 이미 7살 소년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정체성의 상실은 청년기와 장년기를 관통하며 릴케를 늘 유령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분열증적 불안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피아는 오스트리아 제국 지하의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도 체코어를 쓰는 현지인들을 가차없이 멸시했고 집안에서는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독일어권 최고의 서정시인으로 칭송받는 릴케가 유년 시절 가장 먼저 익히고 들었던 언어가
프랑스어였다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는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조차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영원한 이방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탄을 맞이합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버려둔 채 자신의 화려한 사교계를 찾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나약하고 계집애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전직 군인이자 좌절된 꿈을 안고 살던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이 유약한 아이를 가장 거칠고 차가운 인간들의 세계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드레스를 입고 인형을 안고 있던 소년에게 내려진 사막보다 더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소년의 손에 쥐어져 있던 레이스는 순식간에 빼앗겼고 그 자리에 거칠고 무거운 군복이 던져졌습니다. 릴케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이자 두 번째 지옥인 군사학교의 철문 앞으로 등 떠밀려 가게 됩니다. 거울 앞의 소녀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얼어붙은 연병장 위에서 핏물을 흘려야 하는 나약한 포로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창살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투과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10살의 가냘픈 소년 릴케가 서 있는 곳은 오스트리아의 성 피텐 육군 고등 종교학교의 연병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던 분홍색 드레스와 부드러운 레이스는 온데간데 없고 소년의 몸에는 치수조차 맞지 않아 헐렁하고 무거운 잿빛 군복이 얹혀 있었습니다. 거친 모직 원단이 목덜미를 쓸 때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그 누구도 소년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의 무자비한 구령 소리와 군화굽이 땅을 짓밟는 거친 파열음 속에서 소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년들의 무리 속에서 평생 인형을 안고 자란 릴케는 그저 이질적이고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선임들과 동기들은 그를 향해 계집애 같은 놈이라며 비웃었고 흙먼지가 날리는 진흙탕 속에 처박기 일쑤였습니다. 발길질을 당해 온몸이 멍들고 입술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나약한 시인의 영혼에게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거대한 생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릴케에게 이 군사학교에서의 5년은 평생의 삶을 지배할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트라우마의 각인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소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폭력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처절한 방어 기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규율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군대 문화는 릴케의 섬세한 감수성을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버리려 했습니다. 체벌이 일상화된 교실과 사방이 꽉 막힌 내무반의 차가운 공기는 소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이 잔혹한 세계 속에서 릴케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는 바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둔 언어의 성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차가운 침상 밑으로 기어들어간 소녀는 작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소리 죽여 시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질식사하지 않도록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시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문은 소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그를 파괴해 갔습니다. 릴케는 군사학교의 단체 생활 속에서 극심한 소외감과
이방인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거친 장난과 폭력 속에서 릴케는 철저히 혼자였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영혼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의 침구류가 단 1mm라도 어긋나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던 그의 결벽증은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기괴한 강박증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너무나 거칠고 오염되어 있다고 느꼈기에 릴케는 타인과의 육체적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오직 홀로 존재하는 고독의 상태만을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갖지 않고 정착을 거부한 채 방랑한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도망쳐버린 기엔의 뿌리가 바로 이 군사학교의 차가운 연병장 위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릴케의 연약한 육체는 군사학교의 가혹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성적인 위장병과 영양실조, 그리고 신경쇠약이 겹치면서 소녀는 수시로 각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이 유약한 소년을 군인으로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릴케는 마침내 5년 만에 그 지옥 같은 철문을 걸어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복을 벗어던진 소년의 손에는 상처와 멍자국,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낸 수많은 시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학교를 탈출했다는 해방감도 잠시, 릴케의 앞길에는 또 다른 방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체성이 파편화되어 엉망이 된 청년 릴케는 프라하와 뮌헨의 거리를 유령처럼 떠돌며 자신의 맑은 영혼을 받아줄 구원자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영적 굶주림의 끝에서 릴케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를 진짜 시인으로 창조해낼 운명적인 한 여성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영혼의 껍질을 찢고 들어와 내면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22살의 청년 릴케에게는 뮌헨에서 만난 36살의 여인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유럽의 가장 거대한 지성들이었던 니체와 프로이트마저 매혹하고 뒤흔들었던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압도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년 시절의 잔혹한 모성 결핍과 군사학교의 트라우마 속에서 방황하며 유령처럼 떠돌던 청년 릴케는 루살로메를 보는 순간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비정했던 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온전한 모성애와 자신의 파편화된 자아를 이끌어줄 영적 구원자를 향한 처절한 구걸이었습니다. 릴케는 그녀에게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열정적인 편지를 보냈고 루살로메는 이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천재 소년의 내면에 도사린 거대한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루살로메는 릴케의 삶과 예술을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릴케의 이름은 어머니가 붙여준 여성적인 느낌의 레네였습니다. 루살로메는 그 이름을 단칼에 잘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레네라는 유약한 이름으로는 거친 세상 속에서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라이너라고 불려야 합니다. 독일어로 더 강인하고 단단한 울림을 가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위대한 시인의 이름은 그렇게 한 여자의 지독하고도 정교한 계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릴케의 어린아이 같은 필체를 보다 정돈되고 기품 있는 글씨체로 바꾸도록 훈련시켰고 감상적인 형용사로 가득했던
그의 초기 시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배려내었습니다. 릴케는 그녀의 권유와 지배 속에서 비로소 지적이고 예술적인 대각성을 이루며 단순한 지망생에서 명확한 자각을 가진 사제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릴케의 지독한 마마보이 성향과 의존증이 낳은 숨막히는 고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릴케는 루살로메가 자신보다 14살이나 많다는 점에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신적 지배력에 완벽하게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곁에 없을 때면 릴케는 어린아이처럼 분리불안을 느끼며 방 안의 물건들을 매만지고 온몸에 독할 정도로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이자 그녀의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강박증의 발현이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릴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의 이 족쇄 같은 집착과 예민함, 15대도 없이 찾아오는 신경질적인 발작에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릴케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자신의 치마폭 속에서만 웅크리고 있는 유약한 존재로 남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난 두 차례의 러시아 여행은 릴케의 시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러시아의 대자연과 그 척박한 땅 속에서 오직 순박한 신앙심 하나로 버텨내는 민중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릴케는 거대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명화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말라가던 그의 영혼에 러시아의 흙내음과 광활한 지평선은 신선한 피처럼 수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릴케는 인간의 본질과 신의 존재를 깊이 탐구하는 명작, 기도서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루살로메가 창조해낸 시인 라이너는 이제 러시아의 대지 위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신을 노래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도약의 순간은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는 청년 시인의 순통을 틔워준 거대한 우주였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루살로메의 손을 잡고 도달한 그 낯선 땅 속에서 문명에 때묻지 않은 신령한 영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세계 문학의 거대한 태양이었던 레프 톨스토이를 야스나야 폴랴나 영지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접수룩한 수염에 투박한 농민의 옷을 입고 대지를 거닐던 노장 톨스토이는 가냘프고 예민한 독일 청년 릴케에게 그 자체로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릴케에게 찬란한 영광인 동시에 깊은 정신적 굴욕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에 취해 감상에 젖어있던 릴케를 향해 진짜 삶의 현장인 배지와 민중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모두 가짜 예술이라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거장의 매서운 채찍질 속에서 릴케는 자신의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더 지독하게 탐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채 명작 기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장의 채찍질이 안겨준 내면의 충격은 릴케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또 다른 괴물인 허영심과 결핍을 자극했습니다. 평범한 철도 공무원의 아들이라는 초라한 현실. 군사학교에서 짓밟혔던 약자로서의 자괴감은 그를 평생토록 쫓아다니는 유련이었습니다. 릴케는 이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괴한 거짓말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문이 고대 카린티아 지방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가이펜부르크 백작의 후손이라는 허구의 계보를 위조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자식만큼은 귀족으로 키우고 싶어 했던 친어머니 피아의 비정상적인 사교계 허영심을 릴케가 그대로 대물림받아 내면화한 비틀린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릴케는 만나는 귀족들과 후원자들에게 자신을 고귀한 백작의 피를 이어받은 몰락 귀족으로 소개했습니다. 우아한 귀족 사회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살롱에 드나들 때만 유년 시절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울던 초라한 사내아이의 유령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가짜 귀족 계보가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밤마다 그의 목을 조여왔고 릴케는 늘 전전반측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영혼의 언어를 짓는 시인이 정작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는 가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해야 하는 이 지독한 모습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지 위에서 신령한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릴케는 여전히 자신의 초라한 껍데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분열증적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릴케의 이러한 허영과 집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신경질적인 발작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자였던 한 여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릴케는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대각성의 이면에는 이처럼 지독한 불안과 거짓의 가시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청년 시인의 앞길에 찾아온 것은 루살로메와의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결별이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마침내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나를 질식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예술가는 결국 파멸할 뿐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이자 구원의 신이었던 그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릴케는 또다시 길을 잃고 유럽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달한 북독일의 보룹스베데 예술가 공동체에서 릴케는 세련되고 지적인 조각가인 클라라 웨스트호프를 만나게 됩니다. 루살로메를 잃은 마음의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릴케는 그녀와 서둘러 불타는 사랑에 빠졌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딸 루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엔 평범하고 안락한 인간적인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은 오직 예술의 순수성만을 추구하던 릴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작은 시골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핏덩이 아기의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닥쳐오는 생활고는 릴케에게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괴한 소음이자 저주로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집기들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가슴이 답답해져 발작을 일으키던 시인은 아내와 자식이라는 현실의 쇠사슬 속에서 매일 밤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혼자여야 해. 이 따뜻한 온기가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내 시를 썩게 하고 있어. 릴케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예술적 고독을 지켜내야 한다는 지독한 편집증이었습니다. 결국 릴케는 결혼 생활 불과 1년 만에 아내와 갓 태어난 딸 루트의 양육을 전적으로 처가에 떠넘기고 사실상 가정을 유기하는 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방 하나만을 달랑 든 채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나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릴케는 평생 딸에게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는 내녀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천벌을 받을 비정한 아버지라 자책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가혹한 신에게 자신의 소중한 핏줄을 제물로 바치듯 가족을 버린 릴케는 다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문을 지키지 못한 몰락 귀족이라 위약적으로 포장하며 가족의 생계보다 자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딸에게 보낸 비정한 외면 뒤에는 예술을 방해받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기에 스스로를 내녀란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밤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린 시 대가로 얻은 고독의 성벽은 지독하게 춥고 외로웠습니다. 가정을 탈출한 시인이 마주한 파리의 거리는 그가 지키려 했던 예술의 순수성을 송두리째 부수어버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에는 릴케의 연약한 영혼을 완전히 조각조각 부수어 진짜 거장으로 진화시킬 또 한 명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거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고가루가 미세한 먼지처럼 공기 중에 유령처럼 떠도는 파리의 작업실. 그 사방이 하얀 감옥 같은 공간 속에서 가냘픈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당대 조각의 신이라 불리던 거장 오기스트 로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정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릴케는 로댕의 정기 집필을 맡게 되면서 파리로 이주했고 그의 비서로 일하며 거장의 그늘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찬란한 예술적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하인과 주인으로서의 굴욕적인 복종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댕은 릴케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향해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네는 시인입네 하며 맨날 방구석에서 징징대고 감상에만 젖어 있을 뿐 진짜 예술이 뭔지 모르는 게으른 벤이야. 거장의 서슬퍼런 호통 속에서 릴케가 작성해온 서류들은 차가운 바닥 위로 팽개쳐졌습니다. 숭배하던 스승 앞에서 온몸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줍는 릴케의 손은 모욕감과 자괴감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여장을 당하고 군사학교에서 짓밟혔던 그 지독한 트라우마가 로댕이라는 거대한 아버지 같은 존재 앞에서 다시금 고개를 든 것입니다. 로댕은 릴케를 비서가 아닌 개인 하인처럼 부려먹으며 그의 사적인 편지나 잡무를 처리하게 했고 릴케의 섬세한 영혼을 가스라이팅하듯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릴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처참히 짓밟히는 지옥 속에서도 그는 눈물을 삼키며 거장의 작업 방식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고통의 틈새 속에서 릴케는 평생 알지 못했던 예술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로댕의 예술은 영감이 찾아오기를 한가롭게 기다리는 나약한 사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흙을 만지고 돌을 깨부수는 지독할 정도의 혹독한 노동이자 관찰이었습니다. 로댕은 릴케에게 명령했습니다. 영감 따위에 기대지 마라. 사물을 보고 또 보고 그것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뼈저리게 관찰해라. 릴케는 이 지옥 같은 채찍질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시가 내면의 감정을 배설하는 감상적인 낭만주의에 머물렀다면 로댕이 밑에서 비로소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주관적인 슬픔에서 벗어나 동물원의 표범, 고대의 조각상, 파리의 차가운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박제하는 이른바 사물시의 영역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장의 작업실 속에서 흐르던 자욱한 석고가루는 릴케의 눈과 귀를 열어준 동시에 그의 정신을 옥죄는 거대한 질식의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릴케는
로댕의 위대함에 완벽히 중독되어 가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처럼 돌을 깎아내는 거장의 잔혹한 면모에 깊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는 로댕의 세계는 릴케가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예술의 재단 위에서 릴케는 거장의 그늘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천재 여류 조각가가 거장의 욕망 속에서 어떻게 미쳐가고 파멸해 가는지에 대한 끔찍한 실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장의 잔혹한 그늘에 가려져 서서히 미쳐가고 있던 또 한 명의 천재, 카미유 클로델의 부서진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이었고 거장에게 끊임없는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뮤즈였습니다. 하지만 릴케가 로댕의 비서로 일하던 그 시기는 카미유 클로델이 로댕의 흡혈귀 같은 속성에 모든 재능과 영혼을 빨아먹힌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가장 처절한 파국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릴케는 거장의 위대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로댕은 카미유의 천재성을 찬미하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명성을 뛰어넘으려 하자 가차없이 짓밟았고 현실의 욕망이 끝나자 그녀를 차갑게 버렸습니다. 작업실 한편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부서진 석고 덩어리를 붙잡고 울부짖는 카미유 클로델의 모습은 릴케에게 거대한 공포이자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넣어 자신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하는 거장의 잔혹한 방식은 릴케의 섬세한 정신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릴케는 로댕을 조각의 신으로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신마저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버릴지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술이라는 거룩한 신이 요구하는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파멸이라면 과연 나는 이 지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릴케는 밤마다 카미유의 환영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심장 발작과 공포 속에서 번민해야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가스라이팅과 긴장감 속에서 결국 파국은 릴케 자신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릴케가 사소한 사적인 편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로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자 거장은 기다렸다는 듯 불같이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네 역시 내 명성에 기생하려는 나약한 사기꾼일 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숭배하던 스승에게 한순간에 하인처럼 해고당하고 버려졌다는 수치심과 절망감은 릴케의 마음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카미유 클로델이 당했던 그 잔인한 외면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처참히 부서진 채 파리의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린 릴케는 극심한 우울증의 늪으로 추락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존재에게 거부당했다는 트라우마는 유년 시절의 상처들과 결부되어 그를 정신적 마비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석고가루 자욱한 하얀 감옥은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파리의 거리는 카미유 클로델이 갇혀야 했던 정신병원의 차가운 독방보다 더 황량하고 무서운 대도시의 심연이었습니다. 릴케는 이제 온전히 홀로 서서 이 차가운 대도시가 뿜어내는 죽음의 공포와 거지들의 썩어가는 육체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를 빚어내야만 했습니다. 황량한 거리로 내몰린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이 거대 도시는 찬란한 예술의 예술이 아닌 거대한 시체 공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뒷전을 찢는 기계들의 파열음과 세탁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공장의 매연은
릴케의 극도로 예민한 호흡기를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근대화되는 차가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릴케는 자신의 서정시가 서서히 질식사하고 있다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머리를 가득 채운 거지들의 썩어가는 육체와 병원에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죽음의 냄새는 유년 시절부터 도사려왔던 정체성 상실의 트라우마와 결부되어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파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파리의 허름한 단칸방 안에서 극심한 결벽증과 향수 집착증에 시달리며 자신을 철저히 감금했습니다. 방 안의 집기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숨을 쉬지 못했고 외출할 때면 오염된 도시의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독할 정도로 향수를 온몸에 뿌려대며 방어기제를 세웠습니다. 이 지독한 우울증과 정신적 소외감의 심연 속에서 릴케는 자신의 모든 영혼의 진을 짜내어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릴케 유일의 자전적 소설이자 현대문학의 거대한 이정표가 된 말테의 수기였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말테는 다름 아닌 파리의 차가운 거리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릴케 자신의 완벽한 투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대량 생산되는 규격화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 릴케는 도시 속에서 부속품처럼 소외된 인간의 비참함과 잇몸 질환으로 앞이빨이 대부분 빠져 틀니조차 끼지 못한 채 입을 가리고 말해야 했던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그리고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여장당해 거울 속 자신을 믿지 못했던 분열증적 기억들을 소설 속에 고스란히 박제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글을 쓰는 것만이 파리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는 매일 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세상에 나온 말테의 수기는 인간 소외와 도시의 황량함을 전율돋도록 완벽하게 묘사해냈다는 찬사를 받으며 릴케에게 커다란 문학적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은 이 역작을 완성하기 위해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어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릴케에게 찾아온 것은 찬란한 성취감이 아니라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린 혹독하고 거대한 슬럼프였습니다. 모든 창조적 에너지가 고갈된 껍데기 같은 상태로 릴케는 또다시 유럽 정역을 유령처럼 떠돌며 기생적인 유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랑자는 오직 그의 명성을 흠모하는 화려한 귀족 구인들의 성과 별장을 전전하며 식객으로 기거해야 했습니다. 귀족 사회의 화려한 식탁에 앉아 감미로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릴케의 내면은 그들의 속물성에 대한 환멸과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방인의 서글픔으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육체적 관계는 완벽한 환상을 깨트린다고 믿었기에 수많은 귀족 여성들과 수백 통의 열정적인 편지만을 주고받으며 문자 속에서만 안전하게 사랑을 느끼는 정신적 관음증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현실의 사랑이 다가오면 자신의 고독의 성벽이 무너질까봐 야반도주를 감행할 만큼 기괴하게 황폐해진 시인의 영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기나긴 영적 암흑기 속에서 릴케의 발길은 아드리아해의 거친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때리는 외딴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인의 전 생애를 뒤흔들 가장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한 기적이 영적 폭풍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살롱,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부인들은 이 몰락백작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서정시와 품격 있는 몸짓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극 무대에서 단 한 걸음만 물러서면 시임의 실제 삶은 지독한 정신적 감옥이자 기행으로 가득 찬 폐허였습니다. 파리에서 겪었던 대도시의 오염과 스승 로댕에게 당했던 깊은 마음의 상처는 릴케의 내면에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강박증을 남겼습니다. 시인은 방 안의 모든 집기류와 물건들이 어긋나 있으면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지독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펜과 종이, 침대의 시트가 자로잰 듯 완벽한 직선을 이루지 않으면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세상의 거칠고 더러운 냄새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려는 듯 온몸에 독할 정도로 향수를 뿌려대며 가상의 투명한 벽을 세우곤 했습니다. 이 지독한 결벽증은 타인과의 육체적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강박적인 거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릴케는 인간의 살과 살이 맞닿는 현실의 육체적 관계는 자신이 가진 예술적 환상과 영혼의 순수성을 한순간에 더럽히고 깨뜨려버리는 천박한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수많은 귀족 여성들과 수백 통의 열정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막상 그녀들이 진심으로 만나자고 다가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비겁하게 피하는 기묘한 연애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편지라는 안전한 문자 속에서만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정신적 관음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글자 위에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뜨겁게 속삭이던 사랑의 사제가 현실의 연인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차가운 미라처럼 굳어버리는 이 지독한 자가당착은 릴케가 선택한 자발적 구독의 방패였습니다. 릴케는 자신의 영혼을 가장 맑고 투명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식단 역시 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일절 배제한 채 채식주의에 가까운 극단적인 식단을 고집했고 날것의 과일과 생채소, 그리고 영양가 없는 약간의 빵 외에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혹독한 굶주림은 시인의 영혼을 예민하게 갈아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육체는 만성 위장병과 영양실조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쇠약해져 갔습니다. 영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학대하고 굶주리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영혼의 진을 모두 짜내어 말라 비틀어져 가던 방랑자에게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하고 압도적인 천사의 영성이 저 멀리 아드리아해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 위 아드리아해의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성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르노 백작 부인의 배려로 도달한 두이노 성은 아름다웠지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슬럼프와 가난, 그리고 고독이 옥죄어오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명작을 남겼다는 명성 뒤에 찾아온 지독한 영적 고갈은 시인의 영혼을 바짝 말려버렸고 그는 밤마다 밀려오는 자살 충동과 실존적인 공포 속에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던 그의 결벽증은 극에 달했고 잇몸 질환으로 앞이빨이 빠져버린 자신의 추해진 몰골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끊어버린 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시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신령한 언어들이 나를 영영 버린 것은 아닐까? 시인은 날카로운 절벽 위 상벽을 미친 사람처럼 위태롭게 거니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밤하늘을 잔인하게 찢어발기는 기괴한 폭풍우 소리 사이로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목소리가
릴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톨레도 여행 당시 엘그레코의 그림 속에서 목격했던 인간을 집어삼킬 듯 무시무시하고 신령한 천사의 상상력이 그의 뇌리 속에서 환청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누구인들 내가 부르짖은들 천사의 서열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리요.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릴케는 전신을 사르르 떨며 주머니에서 서둘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종이가 얼룩덜룩하게 젖어드는 것도 모른 채 그는 귓가에 쏟아지는 그 거룩하고 무서운 천사의 음성을 광적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령이 찾아온 화물경과 온몸의 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공포가 뒤섞인 릴케의 평생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고통스러운 영적 대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천사는 무섭도다. 릴케는 그렇게 두이노 성의 폭풍우 속에서 평생의 역작이 될 두이노 비가의 첫 문장을 받아 적으며 영광스러운 서막을 열었습니다. 천사는 위로를 주는 상냥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릴케는 그 무서운 천사의 존재 앞에 자신의 초라한 자아를 완전히 매던진 채 삶과 죽음의 본질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원자 속에서만 안전하게 숨쉬던 그의 정신적 관음증은 이 거대한 계시 속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고 시인은 비로소 인간의 슬픔을 넘어선 사후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노래하는 미학자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환청이 선물한 황홀한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편의 비가를 미친 듯이 쏘내려가던 와중에 영감의 줄기는 신기루처럼 툭 끊겨버렸고 릴케는 또다시 차가운 침묵의 심연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 대륙 전체를 피와 광기로 물들인 제1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포화가 베를린과 파리, 그리고 그가 머물던 성들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인의 손에는 펜 대신 잔혹한 시대를 기록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서류 뭉치가 쥐어지게 됩니다. 두이노 성의 폭풍우 속에서 목격했던 그 찬란한 계시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에 시멘트 바닥 아래로 차갑게 묻혀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피와 화약 연기로 가득 찬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군대는 40을 넘긴 이 병약한 시인을 가차없이 징집했고 릴케는 또다시 몸에 맞지 않는 무겁고 뻣뻣한 군복을 입은 채 비엔나의 군 정부 행정실로 끌려갔습니다. 군화굽이 복도를 짓밟는 차가운 파열음과 상명하복의 거친 구령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릴케의 내면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유년 시절의 끔찍한 기억이 서슬퍼렇게 깨어났습니다. 10살의 나이에 잿빛 군복을 입고 연병장을 구르며 선임들에게 짓밟혔던 성피텐 군사학교의 그 잔혹한 트라우마가 온전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온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매일같이 전선에서 날아오는 전사자들의 명단과 차가운 군사 서류들을 정리하는 일은 릴케에게 육체적 고문을 넘어선 정신적 학살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젊은 시인들이 전선으로 달려가 영웅으로 전사하거나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 때 자신은 안전한 후방에서 먼지 쌓인 서류나 뒤적이고 있다는 묘한 무력감과 자괴감이 매일 밤 그를 덮쳤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시배를 이끄는 거대한 비극의 현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열등감은
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 극심한 정신적 고갈 속에서 릴케의 폐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도이노성에서 들려왔던 그 웅장한 천사의 목소리는 총성과 대포 소리 속에서 찌그러져 버렸고, 전쟁이 지속된 수년 동안 시인은 단 한 줄의 시도, 단 한 문장의 예술적 고백도 끄적이지 못하는 영적 임종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전쟁터보다 더 잔혹하게 조여오는 일상의 붕괴였습니다. 세탁소의 비릿한 야푼 냄새나 기계 소리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키던 극단적인 결벽증은 군대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신경증적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잇몸이 무너져 내려 앞이빨이 대부분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릴케는 군관들과 대화할 때마다 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의 사제를 자처하던 천재 시인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톱니바퀴 속에서 한낱 초라한 행정 보급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그를 아끼던 귀족 후원자들의 탄원 덕분에 몇 달 만에 전역할 수 있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이미 릴케의 정신을 완벽하게 황폐화한 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릴케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경은 무너졌고 그가 전전하던 귀족들의 성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단 한 채도 갖지 못한 채 화려한 기생적 유랑 생활을 하던 이 방랑자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통째로 썩어 들어가는 듯한 슬럼프와 굶주림 속에서 릴케는 결심합니다. 인간들의 거칠고 추악한 세계로부터 완전히 도망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거대한 고독의 성벽을 찾아 스위스의 외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묵직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중세풍의 탑, 뮬조성이야말로 위대한 시인이 마지막 영혼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자발적 감옥이 될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편지 뭉치를 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피아니스트이자 지적이고 매혹적인 여인 벤베누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마그다 폰 하팅베르크와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문자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릴케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구원의 모성을 느꼈고 세상의 거칠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치유받는 환상에 젖어 들었습니다. 편지 속의 릴케는 열정적이고 대담한 사랑의 사제였으며 그녀를 향해 나의 구원자, 나의 우주라며 온갖 감미로운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벤베베누타 역시 이 위대한 시인의 애절한 고백에 마음을 빼앗겼고 마침내 문자라는 투명한 벽을 깨고 릴케의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연애의 감옥 속에서만 안전함을 느끼던 정신적 관음증의 천재에게 연임의 실제 육체와 진심이 눈앞에 도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벤베베누타가 가방을 들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릴케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시인의 온몸은 차가운 미라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과 살결이 닿는 현실의 관계는 릴케가 그토록 지독하게 지켜오던 예술적 고독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받기를 그토록 갈구하면서도 막상 사랑이 완성되려는 찰나에 구속감과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버리는 지독한 자가당착의 괴물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릴케는 벤베누타와 함께 머물던 숙소에서 그녀가 잠든 사이 짐을 챙겨 밤새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도망치며 그는
자신이 연인의 온기를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결핍의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거부해야만 하는 이 서글픈 자화상은 릴케라는 인간이 가진 가장 비극적인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 방 안의 집게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강박을 견딜 수 없었고 타임의 감정이 자신의 투명한 영혼의 거울을 오염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연인의 진심마저 짓밟아버린 채 스스로를 영원한 고독의 성벽 속에 가두는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이 잔인한 탈출 뒤에 찾아온 것은 지독한 자책감과 슬픔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자격도 없는 맹렬한이자 사기꾼이라 자책하면서도 릴케는 오직 문자 속에서만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자신의 서글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의 인간들과 소통하는 것에 완벽하게 실패한 시인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와 사자들의 목소리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어두운 암흑으로 가득 찬 방 안. 차가운 탁자 주위에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강령술의 중심에 주저앉아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라이너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40을 넘어 50을 바라보던 중년의 시인은 현실 세계의 인간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에 완벽하게 실패하자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와 영혼들의 목소리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강령술과 심령학에 무섭도록 깊이 탐닉했고 어두운 방으로 영매들을 불러 모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는 기괴한 의식을 수시로 치렀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릴케는 탁자가 흔들리고 정체 모를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날 때마다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순수한 우주의 영성과 맞닿아 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토록 사후 세계와 어둠 속으로 도피하려 했던 이면에는 자신의 육체가 무참하게 늙고 추해져 간다는 지독한 외모 콤플렉스와 자괴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의 사제를 자초하며 극단적인 결벽증과 향수 집착증으로 가상의 성벽을 쌓았던 릴케였지만 세월의 무자비한 흐름은 그의 육체마저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릴케는 이 치아 상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이자 저주로 여겼습니다. 세련되고 고귀한 몰락백작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그에게 틀니를 끼는 행위는 자신의 나약함과 추함을 속물적인 세상 앞에 완전히 까발리는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외국 그는 틀니를 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사람들과 어쩌다 대면에 말을 섞을 때마다 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지독한 컴플렉스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은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릴케는 자신의 추해진 몰골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사람들과의 대면 미팅을 극도로 기피했고 오직 어두운 방 안에서 문자 속의 가상연애와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부르는 강령술에만 비정상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인간들의 따뜻한 살결과 일상의 대화는 그의 무너진 자존감에 상처를 낼 뿐이었기에 차라리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유령들과의 대화가 훨씬 더 안전하고 기품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편화되어 썩어 들어가던 이 최악의 파멸 직전 릴케의 발길은 스위스의 거친 계곡 한 구석에 우뚝 솟은 중세풍의 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미라가 된 시인이 마지막 남은 영혼의 불꽃을 터뜨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학적 기적을 빚어내 찬란한 무덤이 될 곳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거칠고 황량한 론 계곡 한 구석.
사방이 두껍고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중세풍의 탑이 솟아 있었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도달한 이 외딴 미조성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스스로를 가둔 자발적인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릴케는 외부 세계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온몸이 마르고 껍데기만 남아가면서도 그는 오직 시의 신령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혹독한 자기 수행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922년 2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영감의 문이 마침내 폭풍우처럼 열렸습니다. 두이노성의 절벽 위에서 끊겼던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천사의 목소리가 뮤조성의 차가운 돌벽을 뚫고 릴케의 뇌리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번개를 맞은 듯 광기에 사로잡힌 시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펜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온몸에 진을 짜내어 글을 써내려갔고 불과 몇 주 만에 세기의 마스터피스인 두이노비가의 전편을 기적적으로 완성해냈습니다. 거룩한 영광을 마침내 완성했다는 황홀경 속에서 릴케는 전신을 파르르 떨며 후원자에게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의 상처와 파리의 절망, 그리고 전쟁의 침묵을 관통한 위대한 영혼의 승리였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를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릴케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영성의 불꽃이 분출되었습니다. 유절한 지인의 딸이자 무용수였던 베라 오우카마 크노프를 추모하기 위해 그는 단 수일 만에 55편의 소네트를 신들린 듯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과일 속의 씨앗처럼 삶 속에서 함께 익어가는 본질이라는 그의 평생의 미학이 찬란한 언어의 장미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문자 속에서만 안전하게 사랑을 느끼던 정신적 관음증의 한계를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적 신화를 스스로의 손으로 완성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예술적 성취의 정점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육체가 맞이할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력과 영혼의 진을 시의 신령에게 제물로 바쳐버린 탓에 릴케의 몸은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피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전신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밤마다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의사들조차 오랜 기간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지 못해 투병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릴케는 자신의 육체가 무너져가는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사제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잔혹하고도 순수한 장미의 가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평화롭고 정적 가득한 정원. 사방을 물들인 하얀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자신을 방문할 아름다운 여인을 환대하기 위해 장미 한 송이를 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돋아난 잎사귀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넣은 순간 날카롭고 붉은 장미가시 하나가 그의 가냘픈 손가락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선명하고 붉은 핏방울이 순백의 장미꽃잎 위로 점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그 작은 자상이 시인의 온몸을 파괴하는 잔인한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미친 듯한 시쓰기 작업 속에서 모든 생명력을 소진해버린 릴케의 내면에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소리 없이 또아리를 들고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는 면역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의 육체를 타고 폐혈증으로 번졌고 온몸의 피부가 의문의 반점과 함께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시인은 스위스의 발레 요양원의 차가운 침상에 누워 매일 밤 전신을 찢는 듯한 통증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려 했지만 릴케는 거칠게 손짓하며 끝까지 진통제 투여를 거부했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선택한 나의 죽음이다. 나는 정신의 맑은 거울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겠다.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의 눈빛은 기괴할 정도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51세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기 직전 릴케는 자신이 묻힐 묘비에 새길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 남겼습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그토록 많은 눈꺼풀 아래서 누구의 잠도 되지 못하는 기쁨이여, 평생 아름다움의 극치이자 지독한 고독의 상징으로 찬미했던 장미가 결국 자신의 살점을 찔러 붉은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운명적인 비극을 스스로 박제해버린 것입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여장을 당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울던 소년, 군사학교의 지옥 속에서 밤마다 시를 끄적이던 나약한 포로, 거장 로댕의 채찍질을 견디며 사물의 본질을 보았던 시인은 그렇게 철저히 홀로 고독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귀족들의 성을 전전하던 유리궁전의 나비는 마침내 가시의 저주 속에서 자신만의 가장 위대하고 비극적인 신화를 완성하며 영원한 잠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은 요양원의 침상 위로 스위스의 차갑고도 투명한 겨울 햇살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정체성의 분열도, 로댕의 무자비한 채찍질이 남긴 마음의 상처도, 잇몸이 무너져 내린 추한 육체의 고통도 마침내 그 서글픈 운명을 다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지독한 외로움과 바꾼 찬란한 언어들은 여전히 지상에 남아 우리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노래했던 무서운 천사는 마지막 순간 그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비로소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영원한 고독을 안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장 낮고 외로운 곳에서 피어난 장미,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의 시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울고 있을 수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 잔인하리만치 아름다운 향기로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